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다. 김건희 여사의 행보들이 특히 이제 팬클럽이 여러 개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강신업 변호사가 이끌던 건희사랑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좀 정보가 나올 수 있어서 참 역시 힘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자, 팬클럽 운영하시면서 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때? 말 그대로 팬클럽은 팬클럽이고요. 팬들이 그 김건희 여사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런 의미로 만든 것이고, 그러니까 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원래가 이제 관심이 증폭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덩달아서 이제 뭐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더군다나 뭐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 어쨌든 그건 모두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호기심과 관심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강신업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도 맡으셨었잖아요. 하창 네. 의장 때. 그렇게 변협의 집행부 출신 변호사가 팬클럽을 만들어서 회장을 한 거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근데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행보를 하시게 된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이거는 이제 뭐 팬클럽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단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고요. 네. 다만 당시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마타도어라든지 흑색선전이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또 지지하는 또 팬클럽은 많이 있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를 돕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것이다. 그런 공익적 관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대한변협의 공보이사도 역시 공익적 관점이고 이 윤석열 대통령을 당시에 만들어야 된다는 그것도 역시 공익적 관점에서 저는 출발을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중 상당수가 소통이 안 된다, 독단적이다,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말 소통을 안 하시나요? 어떤가요? 아니 내가 노영희 우리 변호사께 묻겠는데 정말 독단적입니까? 저는 잘 몰라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저도 뭐 이렇게 뭐 들리는 얘기 뭐 그런 것들은 있고 아무래도 또 카리스마가 강하다 보니까 네. 자신의 어떤 그 주장 같은 것이 없을 수 없죠. 또 지도자한테는 또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라는 것을 중시 여기는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이유도 네. 2층에 집무실을 두고 1층에 플랫센터를 두겠다는 그런 소통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글쎄 뭐 그렇게 밖으로 비치는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하시는 거 보면은 뭐 수출 전략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번에도 100대 과제 점검 회의 뭐 이런 걸 한다고 그러는데 소통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옆에 있는 참모들이 네. 오히려 이제 그 소통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보좌를 해야겠죠. 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도어 스태핑도 이제 사실 그만두셨고요. 그다음에 네.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영빈관도 그냥 다시 사용하기로 하셨고요. 뭐 네.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그렇게 거의 거액을 들여서 바깥으로 나오시고 또 이런저런 잡음이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만찬 정치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과연 있냐, 이게 소통이냐, 뭐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청와대 그 영빈관을 이용했다는 건 그야말로 장소의 개념이고요. 장소의 지금 개념이다. 이제 그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갔다는 건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겠다는 걸로 보거든요. 네. 우리 앵커께서도 아시지만 저도 바른미래당 갔을 때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한다는 그런 어떤 그 기조 이것 때문에 갔던 건데 네. 이 청와대에서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을 뭐 5번인가 7번밖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자가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특별한 어떤 행사가 아니면 만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청와대의 영빈관을 만찬 장소로 사용했다는 장소적 개념이고 어쨌든 지금은 기자하고 물론 도어스 대표님 지금 잠깐 중단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래도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1층에 기자 있고 2층에 지금 대통령이 계시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쨌든 지금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간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거를 이제 무슨 뭐 청와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찬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디서 하든 간에 그래서 장소적 개념과 이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겠다는 이런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혼동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외국에만 나갔다 오시면은 좀 지지율이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그럼 왜 그럴까요? 글쎄 이제 뭐 저는 이상하게 다른 대통령의 경우는
그 일단 점수를 주고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다른 그러니까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이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그러면 오랫동안 정치를 하시고 또 언론과의 어떤 유독한 관계가 있고 아주 그런 어떤 돈독한 관계가 있고 뭐 그래가지고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일거수일투족이 이 감시야 감시.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뭐 이제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렇죠. 너무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이 이게 뭐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 있기도 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어쨌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뭐 국민들이 이 정치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네.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국민들이 좀 야박하다 이런 생각이 좀 하시나요? 야박하다. 뭐 아니 국민들이 야박한 것보다도 언론과 야당이 좀 야박한 것 같긴 합니다. 언론과 야당이 야박하다. 왜냐하면 6개월 저기도 없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도 아무리 그렇게 싸워도 6개월간의 이 허니문 기간이 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요즘에. 결정적으로 요인이 뭐냐 그랬더니 뭐 화물연대 파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한 것이 오히려 점수를 땄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건 이제 지역적인 문제고요. 그것도 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죠. 원래 지지율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하나 갖고 뭐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하던 것보다는 굉장히 안정되고 후보 시절에는 조금 뭐 말실수가 있었느니 뭐 등등등등 도리도리를 하느니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국민을 위해서 하는 어떤 진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어떤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실한 방향성은 제시하고 있고 국민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알아주기 시작했다. 그 진심을 이제 알아주기 시작했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처음에 이렇게 낮게 평가되고 낮게 지지율이 나온 것이 지금 정상적인 어떤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일각에서는 강신혜 변호사가 대한민국 권력 3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일각이 아니라 그건 변희재 씨 혼자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설 변희재 씨가 1위는 천공이다, 2위는 김건희 여사다, 뭐 3위는 강신업이다, 대통령은 6위다, 막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내가 거꾸로 묻겠습니다. 이거 변희재 씨 혼자 하는 말이지 누가 여기 동조합니까? 우리 노영희 앵커는 여기 동조합니까? 사실 저는 변희재 씨 한 말 처음에 안 믿었는데. 요즘 보면은 좀 사실 좀 사실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아니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고. 그럴까?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변희재 씨 얘기는 제가 유튜브에서 하는 말이 딱딱 맞아 들어간다 그런 얘기인데. 그 얘기 맨날 해요. 변희재 씨가 맨날 나와서 하는 말은 강신업 유튜브를 봐라. 아니 근데 그거는 노영희 우리 사회자도 아시겠지만은 아니 정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뭐 이렇게 수사가 되고 있고 그거는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도 예측 못하고서 무슨 뭐 정치를 하고 정치 평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고혈력 3이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사실상. 근데 아니 그렇다면 저도 좋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야말로 뭐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뭐 정치 평론이나 하고 지금 물론 제가 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관계지 제가 무슨 어떤 그 권력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근데 지난번에 인터뷰를 하신 걸 들어보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천공 얘기는 뭐 안 듣겠지만 내 얘기는 들을 것이다 이런 말도 하셨고요. 그 김건희 여사하고도 또 관계가 돈독한 것처럼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물었어요 나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이 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하더라. 그래갖고 저는 이제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제 말씀을 듣게 하겠다. 제 말씀을 들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듣게 하겠다. 그걸 갖다가 딱 잘라버리고서 내 말을 듣는다. 아니 내가 무슨 말이라고 내 말을 듣고 안 듣겠습니까? 근데 다만 제가 당대표를 나갔으니까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제가 말씀을 잘 드리고 그야말로 제대로 역할을 해서 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좀 전에 천공 얘기 간단히 나왔으니까 여쭤보면 일명 천공 리스크라는 말도 좀 나와요. 그러니까 천공이라는 분하고 사실은 무슨 말만 하면 그 말들이 다 대통령 부부가 중심이 돼서 행해지는 느낌이 나는데 얼마 전에 부산에서 어젠가요?
그 여사가 부산에 있는 보육원인가 그쪽에 가서 봉사를 2시간 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보도됐죠. 바로 그날 새벽에 천공이 그 어린 불쌍한 보육원에 있는 애들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강연을 또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딱 여사가 내려가서 이거 보호하는 일을 했고, 그 전에도 천공이 뭐 하면은 뭐 이태원 얘기도 그렇고 뭐 하면 또 뭐 하고 이게 딱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래요? 네. 저는 사실 천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거기 유튜브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우리 앵커께서 아시지만 저는 그런 데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물론 뭐 그것이 우연의 일치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천공이 이렇게 자기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동안에 그것이 이제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그분도 뭐 나름대로 또 세상을 보는 눈이 있을 테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 중에서 맞아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옛날에 이제 그 대통령 되시기 전에, 영부인 되시기 전에 관계가 있었다면 그 관계를 딱 끊어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 그건 제가 모르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거기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서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의 가사, 일정 부분, 어떤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권력자가 되면,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그것도 역시 호기심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럴까요? 국민들이 혹시 이제 천공이라는 사람이 대통령과 또 영부인께 무슨 나쁜 영향을 미칠까라고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저도 뭐 이성적인 사람입니다만은 저는 그런 걱정 1도 안 합니다. 왜냐?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사, 어떤 과거에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권력은 이 부장 안에도 못 나누는 건데 무슨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국정 행사를 하시겠습니까? 근데 대통령 부부하고 천공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도 저하고 방송하시면서 천공이 그 공간, 한남동 공간 옮기는 것에 관여를 했다. 원래는 육군참모총장의 공간을 쓰기로 했다가 천공이 1시간 동안 둘러보고 난 다음에 외교부 공간으로 바뀌더라. 그리고 그거보다 더 심한 얘기들도 있었다. 뭐 예를 들면 공사 관련된 업체를 수주할 때 천공과 관련된 사람이 뭐 일을 했다는 등 여러 가지 관여하고 있는 사실이 좀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했어요. 그래서 물론 고발도 당했지만. 대통령실에서 지금 고발했지 않습니까? 고발도 그러면 당했지만. 그 고발을 할 정도라면은 뭐 둘러봤다면 둘러본 사실이 진짜 있다면 그거는 있는지 없는지가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고발했다는 얘기는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김종대 의원도 자기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문을 들었을 텐데 글쎄요,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가사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김정숙 여사가 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권력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대표 선언하셨어요. 출마하시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마음은 19세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얘기한 수도권 뭐 또 공천 관련 뭐 또 내지는 MZ세대 소구력 이런 거 얘기하니까 내가 바로 그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충청도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영남당 뭐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 뭐 서울에서 오랫동안 뭐 살았기 때문에 또 수도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영희 변호사 알지만 저는 굉장히 그 사고가 젊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뭐 또 학원가에도 학교에도 있었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또 기본적인 어떤 자질이 있고요. 저는 충분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제가 이제 정신 연령이 주진우 앵커가 뭐 자기 17살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그걸 받아가지고 19살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디서 강신업은 19살이라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저는 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고약한 것이 제가 45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보고 만 45세 이하 이 45세 이하의 국회의원들을 50명 만들겠다라고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딱 구상이 정확히 있으시군요.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젊은 세대가 이제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역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념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야말로 우리가 꽃밭을 가꿀 때 거기에 뭐 코스모스도 있고 거기에 또 맨드라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꽃이 들어가야만 정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아주 뭐 율사 일변도라든지 또는 무슨 관료 일변도 또 60대 뭐 50대 후반 이런 일변도를 개혁하려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강 네. 변호사님은 솔직히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당원된 지 이제 거의 1년 됐죠. 그 전에는 원래 바른미래당인가요? 안철수 예. 대표는 거기서 대변인도 하셨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는 또 저쪽에도 있었었고, 어디? 저는 바른미래당이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예, 그럼 처음인데 그때 어쨌든 예. 국민의힘에 들어온 건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당대표 바른미래당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뭐 네. 거기서 오래 했던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네. 그때도 이제 제왕적 대통령의 타파를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분은 뭐 그것이 아주 일생의 일념이고 7공화국을 세우겠다. 근데 그거는 바른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의 타파 이걸 위해서 들어갔던 거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용산으로 옮기고 이걸 적극 지지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만병의 근원이 제왕적 대통령이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이리왈 저리왈 하면서 그야말로 인치하는 거 이거 하지 말고 그야말로 법치, 시스템에 의한 정치 이거 하자.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 더 발전시키자. 여기 근데 저는 스탠스가 똑같아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그걸 위해서 제가 정치하겠다는 것이지 네.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대표가 되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대통령에 대한 동상을 세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참 네. 그것도 대통령을 동상을 세우겠다는 게 마치 지금 세우겠다는 거 이런 것처럼 말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네.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켜서 훗날 광화문 광장에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게 하겠다. 네네. 그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훗날 광화문 광장에 윤석열 동상이 서게 하겠다. 서게 하겠다. 이걸 오해가 좀 세운다. 있군요. 네. 야, 정말 저는 그 언론들이 그 뽑는 거 보고서 네.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바보입니까? 무슨 뭐 네. 제가 어떻게 도장을 세웁니까? 원래 이제 역사라고 하는 건 한 200년이 흘러야 평가가 가능하다고 역사학자들이 보통 말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는 이순신 장군,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훗날 성공한 대통령 만들겠다. 그 뜻입니다. 예. 알아요. 자, 그럼 당대표 네. 선언을 하시게 된 시기가 좀 오묘해요. 왜냐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당대표 조건을 얘기했는데 또 그 즈음에 지금 우리 강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혹시라도 뭐 여사님이나 김건희 여사님이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너 당대표 나가라 내지는 뭐 당대표 나가면 도와주겠다 이런 언지를 받고 혹시 이런 선언하신 겁니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과대평가예요? 아니 지금 밖에 있는 사람한테 무슨 뭐 제가 무슨 표가 이렇게 엄청나게 세력이 있다고 나가라 마라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내가 이제 나가겠다고 생각한 거는 사실은 밖에서 뭐 지금까지도 밖에서 도왔고 제가 무슨 직을 맡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보니까 대통령 하나만 바뀌고 네. 이 지금 이 사회 전반이 바뀌질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법치 시스템 정치, 법치 정치, 자유주의의 진자, 공화주의 확대 이거 확실하게 그런 어떤 정책 이념을 갖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저는 아시다시피 사법개혁을 위해서도 한때 굉장히 앞장섰던 적이 있었고 지금도 이 뭐 경찰, 검찰, 뭐 법원 이 개혁 등등을 필요해서 개혁할 것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밖에 있어서만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들어가서 네. 이 당을 한번 바꾸고 그래서 이 나라를 바꾸는데 일조하겠다. 그래서 얘기한 거고 네. 조호영 의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때 조호영 의원보다 제가 먼저 얘기한 겁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윤심이나 건희님의 생각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적도 없고 무슨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그냥 제가 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제가 무슨 뭐 김건희 여사하고 무슨 정치적 어떤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김건희 여사가 강신업 변호사하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교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계제도 아니죠. 제가 무슨 뭐 지금 국회의원으로 안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가 그야말로 저희 어떤 스탠스를 정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돼서 당을 좀 바꾸고 싶다 그랬는데 국민의힘은 왜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국민의힘은 웰빙 정당이에요. 웰빙 정당이다. 웰빙. 웰빙 그래가지고, 정당이다. 예. 그래서 뭐 거기 가면 그냥 돈 많은 사람 또 뭐 좀 잘난 사람 무슨 고관 대작이 질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이 그 야생성이 없어요. 야성도 없고 야성이 없다. 행동하는 정당이 아니고 근데 정치는 운동화 신고 발로 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발로 뛰질 않아요. 구두 신고
정장 입고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죠.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 지금 국민의힘이 질이 멸렬해가지고 여당다운 여당이 아니라고 봐요. 여당은 그야말로 이 대통령과 합을 맞춰가지고서 국정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네. 이끌어가지를 못하고 끌려가고 있다. 지금도 대통령이 혼자 다 하는 거지 무슨 뭐 여당이 뭐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혼자 다 하고 있다. 예. 예, 대통령이 끌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당이 뭐 그렇게 도와주는 거 있습니까? 그리고 네. 지금 야당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 그러는데 그것도 대통령 탓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당이 해야 될 몫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해야 여당다운 된다? 여당. 예, 그래서 정책 만들고 그다음에 야당과 함께 네. 그야말로 대통령 도와가지고 국정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당 만들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네. 지금 이 국민의힘이 소위 망했었다가 네.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을 차입해가지고 가까스로 살아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네, 네. 망한 당이에요, 망한 당. 왜 그러냐? 망한 당이야? 예, 망한 당이었던 거죠. 네. 왜냐하면 공천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번에 미래통합당인가 뭐 할 때 네. 그야말로 공천 난리 쳐가지고 사천했죠, 사천. 민주당은 그래도 그때 공천을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사람들 공천 주고 네. 또 공 있는 사람들 또 공천 주고 그런 거라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미래통합당은 그런 어떤 뭐 모르겠습니다. 능력 있고 그리고 공 있는 사람들을 공천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들어가서 네. 공천다운 공천하겠다. 사천하지 않고 공천하겠다. 요 세 가지입니다. 근데 정치의 경력이 짧으시잖아요. 그리고 네. 영선이잖아요. 영선에 이재석 대표 당대표 이후에 본인이 당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본인의 공천을 정말 어떤 식으로 사천이 아닌 공천을 제대로 할 것인지 좀 궁금하긴 해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예. 그런 여기 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뭐 비전을 제가 못 보여드려서 그렇지 다음에 한 2시간 주면 그럴까요? 제가 제 네. 비전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보 혹시 관저에 초대받아서 가신 적 있습니까? 많지 않아요? 아이고 뭐 아직 그렇게 좀 초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초대받으면 저랑 좀 같이 한번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초대 알겠습니다. 받으면 우리 노영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네. 예, 고맙습니다. 네.